자, 일단 논문만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면, 밑에 보면 디커플링이란 공식적으로 채택된 제도 또는 정책과 비공식적인 관행,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실제 모습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조직이 공식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지만 운영상의 관행과 분리하는 현상이다. 제도적 환경에서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을 하고, 우리가 적절성의 논리 또는 정당성의 논리에 따라서 제도를 도입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내부적 기술적 요구에 대한 변화가 아니므로 내가 어떤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관료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그래서 기존의 조직 관행과 모순될 가능성이 크며, 조직 관행을 변화시킨다면 조직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받는다. 이 지점에서 조직은 공식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나 비공식적인 관행,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성의 논리가 아닌 적절성의 논리에 따라서 제도를 동령화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공식적인 모습하고 괴리가 나타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특히 새로운 제도가 구성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구성원은 새로운 제도와 관행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심리적으로 위축하며 사기가 저하된다. 뭐 일종의 보면 성과급도 이런 예라고 볼 수 있다. 성과급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해갖고 성과가 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나눠 먹게 하니까 공무원에 따라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사기가 저하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최근에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일찍 조기 퇴직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어떤 인사상, 어떤 보상상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 이런 게 잘 안 지켜지니까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 자, 디커플링 현상. 요 이제 논문이 서로 다른 논문이라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 앞에 이야기는 기본적인 개념은 위에 거나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똑같다고 보면, 실제 운영은 기술적 효율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희생은 뭐 등등 해놨는데, 뭐 표현은 다르지만 하여간 기본 개념은 위에 걸 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타났는가라는 거를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동령화 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디커플링은 1970년대 중반에 조직 이론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뭐 이런 게 있다고. 그지? 그냥 이것도 여러분 참고만 하면 된다. 수험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인 뭐 흐름을 다 알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디커플링의 이점은 명확하다. 이런 디커플링이 생김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 뭐냐. 조직의 공식 구조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본 가정하에서 조직의 기술적 활동의 비일관성과 비정상성의 존재를 숨길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과급제를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공포함으로써 어떤 행정 조직 내에서의 그런 어떤 능력주의, 실적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비정상성, 비효율성의 존재를 숨기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또한 조직 내부의 과도한 통합을 회피함으로써 이들 간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외부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지를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디커플링은 조직으로 하여금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공식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하부 조직들이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전략과 행동을 유연하게 구사하는 것을 허용을 한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랬는데, 이때 이제 이 효율성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말한 효율성하고 이제 이게 표현은 같은데 뉘앙스는 좀 다르지.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제도하고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는 경우에 이렇게 디커플링이 생기면 자기들이 기존에 하던 그런 효율성의 관점에서 이 어떤 관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디커플링의 장점이 뭐냐, 일단 뭐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조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외부 환경의 복잡성과 이질성, 상호 모순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디커플링을 불확실한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생존 전략으로 보거나, 복잡해진 구조를 가진 조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구사하는 다양한 방식의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한마디로 잘 안 들어오지. 예? 논문에 보면 이런 게 많거든.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뭔가 한글로서 명료하게 딱딱 들어와야 되는데 내용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경우. 대부분 다 보면 외국의 논문이나 문헌을 직역을 해서 그런 거야. 직역.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논문도 모방적 동영화를 하는데 그걸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글로서 굉장히 꼬여 있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외국 문헌이 있으면 그 표현을 살리되 한글적으로 이해되기 쉽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논문이 보면 원전에 축실해서 번역을 해서 글을 막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묘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표현을 보면 알지. 이런 표현들이 이게 사실 좀 그렇다고. 이걸 이제 좀 쉽게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일부 연구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행동에서 완전히 분리된 공식 구조를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이미지 관리 전략으로서의 디커플링의 사례를 분석하기다. 그건 뭐냐면 어떤 조직들을 보면 아예 처음부터 디커플링을 예상을 하고 이걸 받아들인다. 일종의 조직의 어떤 정당성을 홍보하기나 또는 국민한테 소위 어떤 논문에서 그런데 위선이라는 표현인데 하는 척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과급도 그런 맥락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고 팀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하고는 안 맞을 거다라는 걸 다 예견하고 학자들이 미리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적 상징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또는 상징적 정치다. 보여주기식을 위해서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제도주의 조직 이론, 다른 말로 하면 사회조직론이다. 이런 이야기야. 신제도주의 가운데서도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조직론, 사회조직론에서 따르면, 조직은 사회 구성원이 바람직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는 공식 구조를 일률적으로 채택하도록 동령화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제도화된 구조는 개별 조직의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일상적 조직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술적 합리성 추구와 상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직에 따라서는 어떤 조직을 도입을 해서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조직에서는 그 조직이 가진 개별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의례적 규율로서 공식 구조를 채택해야 되는 제도적 요구와 일상 업무의 기술적 요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런 괴리 현상이 나타난다. 거기에 따라서 부작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 이점, 장점, 그 다음에 단점, 부작용, 요걸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디커플링을 감독, 수정, 설계 비용. 그러니까 이제 디커플링이 생기면 이게 공식 제도에 맞게끔 뭔가 감독하고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불선언, 그리고 이에 대한 통제 강화 악순환의 반복. 공식적 제도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불순응이라고 볼 수 있거든. 불응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불응. 제대로 준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공식적 제도의 모습대로 통제를 강화하게 되면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통제를 강화하면 우리가 전에 관료제 역기능론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역기능이 생기는데 이게 통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더 법규가 강조되고 따라서 역기능은 더 발생한 통제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지.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구성원들 사이에서 제도적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과급에 대한 신뢰, 팀제에 대한 신뢰 등등등 그런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제도적 신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조직론 입장에서는 보면 신뢰라는 걸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개인적 신뢰하고 제도적 신뢰. 그러니까 행정조직의 공무원들끼리 서로 개인적 신뢰가 없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도적 신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제도에 대한 불신이 공직사회의 큰 문제다. 승진제도. 승진 시스템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승진 시스템이라는 제도에 대한 불신,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신뢰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문화를 확산한다. 우리가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나눠 먹기식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 신뢰가 하락된다. 우리 언론에 보면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원래 의도와는 달리 나눠 먹기 쉽게 하더라. 막 이런 지적이 나오면 정부 신뢰,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우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뭐 요 포인트를 기억을 하고, 중요한 걸 하고, 물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말을 풀어서 글로 쓰는 게 지금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자. 자, 그럼 지금 이야기를 조금 내가 부연 설명을 제도적 디커플링에 관한 거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념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내가 표시할게. 논문에 있으니까, 그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도입한 공식적 제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운영상의 관행이 사이에 서로 괴리가 발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도적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유라고 하면 배경이라고 이렇게 보자. 이게 배경은 우리가 조직이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적절성의 논리에 따라서 제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직의, 그 논문에 보면 조직의 내부적, 기술적 요구가 아니라, 그 말은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정당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 이제 우리 몸에도 맞지 않는 제도를 동령화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도적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이유.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보면, 우리가 논문에 보면, 조직이 우리가 이런 공식 구조가 어떤 실질적 성과급 그런 걸 통해서 공직사회의 어떤 경쟁 이런 걸 도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직의 비효율성과 비정상성을, 비정상성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그쪽, 사회조직론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트니까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안 되겠다. 나눠 먹기식 하는 이런 거를, 그래서 이거를 어떤 비정상의 존재를 숨길 수 있다. 공식적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기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숨길 수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떤 조직 내부의 그 논문을 보면 과도한 통합이나 변화를 기피함으로써 이들 간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최소화하기 위한
이유에서 또는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공식적 제도를 도입하지만 실제로는 안 한다. 이 이제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런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조직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대부처주의는 적절한 예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기능이 유사한 거에 뭐 여러 부서에나 뭐 이렇게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도 일으키고 한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통합이나 어떤 변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만이나 실제적으로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통합이라는 취지의 제도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놓고 실제로는 있는 대로 그냥 함으로써 분쟁이나 어떤 갈등을 최소화한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대로 해야 되면 이런 갈등이라는 것이 계속 생기니까 통합을 하게 되고 이러면, 그래서 겉으로는 이게 가장 적절한 예는 아닌데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부처가 있으면 A, B 부처가 이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뭔가 문제가 있다. 기능도. 그럼 이제 이거를 합쳐버리는 거야. 합쳐버려. 공식적으로.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 하면 A, B 부처가 해도 A 부처의 기존에 있던 국들, B에 있는 국들, 요걸 그대로 놔둔다. 그대로. 왜 그대로 놔두느냐? 조직 내부의 과도한 통합이나 변화를 하게 되면 이들 사이에 갈등이 많으니까 어떤 갈등이 있겠어? 요게 그대로 있어야만 이게 다 자기 승진하는 길이 되는 거고, 또 자기 원래 그 A라는 부처의 구성원들끼리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인간관계의 변화 이런 것도 별 필요가 없거든.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그 정부 조직 개편을 배우면 우리가 정부 통합 부처가 나타났을 때 이게 정말 원래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부처가 지향하는 새로운 기능에 따라서 이 국이라는 것 또는 부서라는 것을 완전히 재개편해야 된다. 단순히 A 플러스 B가 아니고 이걸 완전 섞어가지고 이 부처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국을 만들어야 되고,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인사도 합쳐서 능력 위주로 승진을 시키고 전보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 혼합 인사다 이런 표현을 쓴다. 정부 조직 개편. 이 혼합 인사라는 건 뭐냐면 얘들끼리 국 만들어 놓고 따로 인사가 노는 게 아니고 합해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행정자치부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마 참여정부 때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총무처하고 내무부를 합쳐서 우리가 행정자치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총무처가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공무원 월급 문제, 뭐 청사 관리 이런 자질구레한 어떤 잡무까지는 아니지만 단순 업무를 주로 했고, 내무부라는 거는 뭐 공무원의 어떤 인력에 관한 인적 자원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정원 조정권, 지방 행정에 대한 규제, 뭐 등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가 훨씬 더 권력이 크다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총무처 사람들은 승진하는데도 불이익이 없고, 완전히 이 중심으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만약에 행정자치부를 했을 때 이게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움직이려면 내 전 소속이 어디였느냐에 상관없이 실적에 따라서 완전 혼합 인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예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직을 부처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통합을 해갖고 완전히 다시 기능도 배열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들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냥 있는 국에다가 있는 인원들끼리 자기끼리 인사하는 형식으로 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그래서 하긴 여러분이 혹시 좀 요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 말의 의미를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또 조직론이나 이런 거 배우면서 조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행정개혁을 위해 무언가를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논문에 따라서 보면 일종의 하는 척이다. 이렇게 논문에 보면 그런 일종의 하는 척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위선이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놓으면 좋은 게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과급제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게 성과급제라는 것이 그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우리 기대한 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이 되느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이 인사 쪽에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지적을 한다. 왜 이게 효과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뭔가 하는 척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랑 똑같은 경우지. 똑같은 경우.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인사에 보면 성과급 설명을 할 때 나오거든. 보수체계. 638페이지에 보면 63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제도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페리는 관료의 책임성과 생산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켈로 앤 루는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급의 역설을 지적했다. 즉 성과급은 관료의 비효율성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책임성 강화 요구에 대해 상징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치적 시도이며 최고관리자의 정치적 통제력을 강화 확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는 걸 통해서 최고관리자의 정치적인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걸 또 설명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성과급이라는 건 굉장히 능력이고 실적주의잖아요. 그치? 능력이나 실적주의를 내세워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할 때는 능력이란 실적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을 자리에 많이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의 표명된 기준은 실적주의인데 실제로는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좋게 평가를 줘가지고 앉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어떤 관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나중에 보면 인사 쪽에서도 나오고 신공공 관리할 때도 내가 이 이야기를 할 거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페이지 아까 638이었나? 요 이야기하고 연계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봐나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NPM 제도라는 게 그런 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따른 문제점, 부작용. 그래서 일단은 그 논문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고 설명이 있으니까 그 키워드만 여러분 일단 적어가서 조직의 어떤 제도적 신뢰가 떨어진다든지 어떤 새로운 제도와 관행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실 그게 성과급제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똑같거든. 그러니까 성과급을 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제 성과급 논문을 쓰면서 실제 이제 공무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1년 동안 다
같이 고생을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성과 가운데도 하부 공무원한테 주로 적용되는 거를 성과 상여금 제도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성과를 평가를 해서 이제 성과 상여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그래서 한 7급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사람하고 좀 미진한 사람의 전체적으로 뭐 1년에 한 200만 원 차이, 200만 원 차이 안 나지만은 어쨌든 대충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서로 하부 공무원으로 갈수록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어떤 일이 있으면 부서에 상관없이 같이 도와서 하고 이런 게 많은데, 같이 일을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성과를 차등적으로 받는다는 게 심리적으로 수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 두 번째 말하는 그런 어떤 갈등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이런 게 많다고.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많이 났는데 나눠 먹기식으로 하더라.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예? 이제 그런 어떤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생각들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 부작용에 나오는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디커플링을 수정하고 감독하는 비용 이야기, 구성원들의 갈등,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제도적 신뢰가 떨어진다. 키워드만 적어 놓고, 다음에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또 사례를 가지고 조금씩 보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어떤 논문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관한 이야기는 마쳤고, 그 다음에 사회자본 다 했으니까 정부와 시장 관계에 관한 이야기, 한 뭐 20분 있으니까 한 앞에 서론에 관한 아마 뭐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정부와 시장 이 편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신공공관리를 주로 다룬다. 이제 정부가 혼자서 하던 일을 일부 단순한 업무를 우리가 민간기업한테 기능을 이전을 해준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부와 시장이라는 이름을 내가 붙인 거. 그래서 우리가 신공공관리 또는 어떤 신공공관리적인 정부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1장에 이제 정부와 시장, 그래서 우리가 NPM 이전에 기존의 이와 관련된 논의가 어떤 게 있었느냐.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고전적 이렇게 안 나누더라도 가장 이제 핵심인 게 우리가 이제 아담 스미스하고 그다음에 칼 막스의 논쟁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미국에서 대공황을 하면서, 대공황을 겪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일단 기획이라는 정부 중심의 어떤 정책 추진을 시작해요. 그 당시에 실업률 이런 게 높으니까 우리가 소위 뭐 케인즈 이야기가 나오듯이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항만도 짓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장에 이제 개입하는 정부의 역할이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930, 40년대 자유와 기획에 관한 논쟁들이 미국에서 많이 불거졌다고.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우리가 하이에크,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너라는 사람의 논쟁이 많이, 특히 이건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기획론에서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이제 하이에크의 기본적인 주장은 뭐냐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선호하는 거니까 노예로의 길, 이게 뭐 직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쓰면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The road to serfdom 이렇게 돼 있다. 노예로 가는 길이다. 에? 그러니까 이게 기획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 자유라는 것은 어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시장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너가 그게 응해서 글을 쓴 게 The Road to Reaction 이렇게.
요거는 정부에 의한 기획, 정부의 시장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정부 시장 개입을 찬성하는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왜 이런 논쟁이 생겼느냐. 미국의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소련하고 서로 간의 어떤 세계를 양분해서 양대 국가 체제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획이 강화되다 보면 우리가 혹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화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획을, 이 사람의 주장의 핵심, 기획을 통한 권력 집중은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대부분 보면 우리가 뭐 영국, 프랑스 등등 유럽, 뭐 이탈리아 사람들도 많이 갔지만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이민 온 사람들이 가지는 큰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식의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왔다는 거야. 뭐 이건 내가 뭐 사실을 확인한 건 아니고 그래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민의식, 그 다음에 시민의 참여,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성향이 처음부터 굉장히 강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연방제에 의해서 그렇게 국가를 형성하고 이런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정부의 강한 어떤 영향력 행사, 어떤 권력 개입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런 인식이 많은 거고. 파이너는 그게 아니고 자유와 기획은 양립할 수 있다.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서 정부의 어떤 기획 또는 시장 개입에 대한 어떤 상반된 시각이 있었다. 참고로. 왜냐하면 이 글을 쓰면서 처음부터 시장과 정부 실패를 바로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뭐 하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쭉 이런 게 있어 왔다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설명은 안 할 거라고. 그래서 비용 체감에 따라서 독과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시장이 개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공공재의 존재. 그래서 우리가 전에 오스트롬 부부 이야기할 때 했듯이 공공재의 생산을 인디비주얼 초이스, 시장의 개인적 선택에 맡겨두면 이게 쉽게 말해서 이윤이 안 나는 행동이니까 공공재 생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런 공공재를 직접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지? 이건 뭐 우리가 비용 체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 당시로 보면 자동화 이런 걸 하니까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만 계속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비용을 낮출 수 없으니까 경쟁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독과점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외부 효과. 우리가 서비스라는 것은 제3자에게 미치는 외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우리가 외부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3자에게 미치는, 그러니까 그 3자라는 건 시장 가격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외부 비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외부 경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교육이고, 교육은 해놓으면 소비자의 어떤 지적 수준이 항상 이런 거 이외에도 제3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잖아. 부모들한테도 애들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하게 긍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교육을 많이 받으면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거나 뭐 범죄를 완화하고 이런 데 다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게 있지. 반면에 이제 이게 우리가 환경 오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오염을 배출을 하면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문제점들이 생겨나니까 외부 비경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부 효과를 시장에서는
감안을 안 하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수준보다 시장에서는 덜 생산이 되는 거고,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우리가 감안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부가 개입해서 뭐 공적인 교육도 하고, 요건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하고, 또는 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게 된다.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정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완전한 경쟁이 되려면 정보 자체도 우리가 공정하게 그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불완전한 정보와 지식의 어떤 분배, 그러니까 분배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제 거기서 오는 뭐 시장의 실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불평등. 우리가 시장에 따라서 결국은 시장에 기여한 만큼 자기가 소득을 가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해져요. 내가 이걸 쓴 이유는 이걸 뭐 다시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을 개입하는데 이 비판이라는 것은 굳이 이것 때문에 시장을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독과점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페릭스라는 사람이에요. 페릭스가 아니고 프록스. 프록스의 소위 잠재적 경쟁, 뭐 이런 이야기. 잠재적 경쟁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독과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얘들이 가격을 올릴 거예요. 가격을 인상을 할 거라.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인상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 시장에 뛰어들 잠재적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독과점이 있어도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 얘가 횡포를 부리면, 독과점을 해서 이런 횡포를 부리면 잠재적 경쟁자가 뛰어들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미국의 자동차 시장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미국이 소위 3대 자동차 시장, 과점 형태잖아. GM하고 포드하고 옛날에 이름으로는 이제 그게 뭐지? 지금 그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간 3대 회사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 가보면 자동차가 뭐 과점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게 없다고. 왜? 외국에서 다양한 경쟁자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을 84년도 9월 초에 처음 갔는데, 애틀란타 이제 공항을 딱 내려가지고 몇 가지 내가 놀란 게 있다고. 물론 외국을 처음 가봤지, 그때가. 나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으니까. 우리 때는 신혼여행 제주도 가는 게 지금 하와이 가는 정도로 최고였으니까. 비행기를 그때 처음 타봤고.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정말 고생하면서 갔는데, 뭐 가는 그 과정에 에피소드들이 많았다. 사실 고생해서 뉴욕을 갔다가 그때 애틀란타로 바로 가는 직항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그 뉴욕에 보면 그 라구아디아라고 도메스틱 에어포트가 있다고. 그걸로 가서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4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애틀란타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이 비행기가, 우리나라는 보통 비행기 타면 종착점이 한 군데잖아. 서울, 부산, 서울, 광주. 근데 요거는 애틀란타를 거쳐서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뭐 그때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타는데 중간에 비행기가 몇 시간 간 것 같은데 뭔가 멘트가 나오는데 뭐 이게 뭐 이러 하면서 뭐 하는데 정확하게는 못 알아듣는데 눈치가 이번에 섰다가 잠시 쉬었다가 간다 이 이야기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서 내려야 되느냐 어째 되느냐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대충 시간을 보니까 이게 맞는갑다 싶어서 이제 성분한테 물어봤지. 나 애틀란타 내려야 되는데 여기 맞냐 했더니 내리라고. 그래서 이제 내린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일단 나오면 배기지 클레임을 먼저 찾잖아, 여행자들. 그지? 짐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뭐 지금 김포공항이 있을 때고 이러니까 보통 나오면 짐 찾는 데가 바로 옆에 있다고.
그런데 베기즈 클레임 이게 하살표가 있는데 한참 따라가도 수화물 찾는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가다가 길이 없어지고 서브웨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베기즈 클레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생각했던 상식하고 이게 안 맞는 거지. 무슨 이게 수화물 찾으러 서브웨이를 타고 가느냐. 근데 뭐 영어를 못하니까 외국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가도 되느냐 물어볼 수도 없고 눈치만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뭐 보니까 내가 있는 구역이 C 구역 같으면 A 구역에 베기즈 클레임이 있대. 뭐 거리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과감하게 탄 거야. 일단 믿고 가보자. 그래서 한 2구역을 가서 내리니까 한 100m 걸어가니까 이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뭐 옛날엔 이민 까마귀잖아. 요새는 참 멋진 이런 트렁크 해가지고 뭐 이러는데 옛날에는 막 이민 까마귀 것도 막 가능하면 막 짠뜩 여가가지. 그래? 뭐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걸 2개. 그 다음에 내가 또 그냥 맨 스포츠백이 하나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찾으니까 흑인 그게 이제 이 가방을 날려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이제 와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가방 하나당 1불씩 팁을 주면 된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도와준다 하길래 내가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어디 가느냐 이래서 내가 에센스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 가는 버스를 타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짐을 갖고 와가지고 그 근처까지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팁을 2불을 줬다고. 그래서 미리 1불짜리를 몇 개 여기에 바지에 여어 있었지. 그걸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타야 된다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이게 보니까 차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옆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충 눈치로 뭐 정확하게 들은지 모르지만 뭐 1시간 반 정도 있어야만 온대. 이게 뭐 자주 사람들이 많지를 않으니까. 왜냐면 미국에서 보통 택시 타고 가는데 그 당시 내가 택시 요금이 80불인가 뭐 그랬다고. 굉장히 비싼 돈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아끼려고 버스를 타고 한 30불이면 됐으니까. 그러니까 1시간 반을 졸리는데 비행기 타고 뭐 밤 새워서 그다 시차도 바뀌고 또 그 도메스틱 에어포트 가서 4시간이나 기다렸거든. 뭐. 그러니까 뭐 거의 졸려서 그냥 눈은 감기는데 어쨌든 짐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1시간 반을 기다려서 조그만 버스가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에센스 가는 게 맞느냐 이랬더니 맞대. 그래서 이제 30불 주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안에 일종의 뭐 모텔 비슷한 그런 게 있다고. 큰 호텔은 아니고 외부 오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숙소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종착역에 내려주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미리 연락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신혼이 돼서 뭐 어디 여행을 가고 뭐 이래서 근데 뭐 핸드폰도 없고 하니 연락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모텔 같은데 학교 안에 있는 그 숙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돈은 다행히 지불을 안 하고 방에 키만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 뭐 몇 회 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옮기려고 하다가 짐을 옮겼는 것 같다. 그래서 방에 갖다 놔놓고 혹시 몰라서 이제 그 조지아 유학생에서 온 그 편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 몇 개 있는 거야. 대표 학생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랜덤하게 한 명을 전화를 걸었더니만 그 사람이 내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교육학 쪽에 전공을 해. 지리교육학. 그 뒤에 이제 우리 그 국립교원대학교 청주인가 어디인데 거기에 이제 교수로 있었다. 이분이 이제 뭐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 있느냐 해서 내가 내려서 뭐 아무래도 여기서 자야 될 것 같고 이제 호텔에 이렇게 체크인을 일단 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돈 냈느냐 그래서 돈은 아직 지불 안 했다니까. 당장 짐 빼갖고 밖으로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 자도 된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게 말은 짧은데 하여간 뭐 가서 뭐 쏘리 몇 번 하고 가방 빼가지고 앞에 온 거야.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똥차 하나를 뭐 들들들게 막 가세 막 미국 애들은 7바퀴 차 이런 거 많이 타고 다니거든. 우리나라 차들은 진짜 깨끗한 거라. 그걸 하나 몰고 어느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청바지를 입고 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거야. 벌써 몇 년 미국 생활을 했으니까 뭔가 좀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재경 수석한 학생들 얼굴을 볼 때의 모습이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그 사람 집에 갔는데 가니까 이제 그 와이프가 가자마자 한국 음식 못 먹고 이래서 뭐 힘들었을 거다 이러면서 콩나물국하고 뭐 이렇게 김치하고 내주는데 정말 밥 먹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심정적으로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틀인가 있다가 나중에 내가 다 복원을 했지. 복원을 다 하긴 했는데 이틀이나 있다가 이제 그 대표 학생 몇 명이 그
아직 아파트를 구하기 전에 며칠 동안 자기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있으면서 뭐 밥도 좀 얻어먹고 뭐 전화도 내가 한국에 이제 연락을 해. 잘 왔다고 연락을 해야 돼. 연락하면 미국은 딱 보니까 요금이 날아올 때 몇 시에 몇 분 전화 걸었다는 게 나오니까 그 내가 통화 걸은 그 가격만큼만 내가 나중에 다 줬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전화 쓰기가 죄송한데 이랬더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요금 나오면 당신이 한 만큼 요금 나중에 나한테 주면 된다고. 뭐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틀 지나고 나서 다른 유학생하고 같이 이제 아파트를 그 사람도 이제 혼자 왔지. 가족을 일단 놔두고. 그 사람도 재밌다고. 그 사람이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외무고시를 해서 아르헨티나 대사관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일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내보다 나이가 한 3살이나 많아서 난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니까 당연히 똑똑하겠지. 근데 이 사람이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정권에 신물이 나가지고 포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다시 공부를 하겠다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회계 쪽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로스쿨을 가가지고 결국 이 사람도 한국 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둘이 이제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하려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그 학교로 가는 도중에 한 1시간 거리가 되는데 내가 놀란 게 길도 일단 넓어. 그 시골길인데 적어도 왕복 한 6차선은 충분히 되는. 그 다음에 중간에 전부 잔디로 이렇게 경계선이 이루어져 있는 거야. 여유가 있지. 쫙 가는데 옆에 보니까 자동차 딜러들이 그 시골인데 미국 차뿐만 아니고 나는 뭐 일본 차도 그 당시에 내가 도요타 정도 알았을지 모르겠네. 닛산부터 뭐 수바루 뭐 등등 뭐 일본 차도 많거든. 그 딜러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한국 차는 그따위 없었고 몇 년 뒤에 현대차가 이제 막 포니 이런 거 수입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시골에 이렇게 무슨 외제차를 파는 딜러가 이렇게 많은가.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랬다. 내가 하면 경쟁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뭐 독과점 체제라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공공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공공재가 우리가 수적으로 적다라는 비판이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재 때문에 개입한다는 것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개입할 필요 없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공공재를 만약에 공급을 할 때 그 서비스, 공공 서비스의 적정한 우리가 양과 질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지적도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환경 오염 가운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코스의 정리다. 뭐 여러분이 다 아마 뭐 경제학이나 재정학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배울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갈등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뭐 우리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지. 어느 공장에서 대기 오염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시하고 해가지고 양쪽이 그걸 협상해서 뭐 적절하게 그런 조치도 하고 뭐 지역에다가 적당한 어떤 혜택도 기업에서 해서 우리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하거든. 그래서 굳이 정부가 개입 안 하더라도 갈등 당사자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게 이제 정책 수단의 문제다. 우리가 그런 어떤 형평성 이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이 정책 수단이 가지는 어떤 합리성 문제, 어떤 정책 수단의 합리성 문제, 특히 이제 어떤 내용 이런 측면에서 이게 어떤 예가 있느냐 이런 거. 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랬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면서 현금 지원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뭐 가난한 사람을 딱 기준을 세워가고 그 사람들한테는 일시불로 돈을 다 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불을 준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자기가 일을 해서 한 달에 7, 80불 버리는 애들은 다 일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뭐 110불 버리도 그렇지. 일 안 하고 10불 손해보는 게 낫잖아.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한 게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거에다가 얘들이 일을 해서 벌일 수 있는 소득, 요걸 합해서 이게 맥시마이즈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재구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정부 지원을 합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이런 거야. 지금은 우리가 택시가 보면 시간, 거리, 병산제였잖아. 옛날에는 단순히 거리만 갖고 했다고. 근데 이게 같은 거리라도 강남 같은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택시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거리, 병상제 한 거랑 비슷한 논리인 거야. 그냥 지급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얘가 노력한 거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합쳐서 보다 커질 수 있도록 정책 수단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느냐라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지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막 흘려가면서 적당하게 기억을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실패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시간상 내일 좀. 그러니까 요건 이제 여러분이 그 작년 1문에 있던 내용이니까, 이제 요게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작년 1문에 나왔어도 그게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두세 가지는 우리가 글을 쓸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뭐 신공공관리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다음에 이제 신공공관리나 유급원에서 배우고 나면 그게 이런 정부 실패를 어떤 측면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그 정부 실패부터 시작하는 거 그렇게 하자.